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라는 발언과 국토위 여당 간사죠. 복기왕 의원 15억 원 서민 아파트라는 말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이번 부동산 발언의 파문과 그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요, 발 건강이 우리 몸 전체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이 발은 순환과 자세, 나아가서 면역력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아프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은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았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이팅도 좋고, 일상적인 인사인 안녕하세요도 사실 큰 위안이 될 순간이 있거든요. 짧지만 이렇게 마음이 전해지는 응원의 한마디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그 대상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을 해드리지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정겨운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봐야죠. 장윤재 씨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어제 이 3,900선을 터치했다가 하락 마감했거든요. 오늘 다시 3,900선을 재돌파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 또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지금 2% 가까이 오르면서 3,92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네.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가 쌍끌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39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6,46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네. 개인만 홀로 8,84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 투톱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2% 오름세, SK하이닉스는 5.7%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이 오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와, 자, 코스닥 지수는 어떤지 기대되는데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3% 오름세 883포인트에 전개됩니다. 이쪽에서는 기관이 타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94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개인 역시 485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 대표주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6.2%, 에코프로가 9.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국내 증시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청산에 따른 수급 개선과 실적 기대감이 선 반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동향은 어떨까요?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환율이 1,436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36원 선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67원, 엔화 약세로 939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긴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곧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끝장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 두 스트롱맨의 만남에 온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 말했습니다. 네. 이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약식 회담과는 차이가 있는 언급인데 그렇죠. 이 트럼프는 갈등의 쟁점인 히토류뿐만 아니라 미국산 대두 수출과 핵 군축 문제까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또 관세 덕분에 일본과 한국, 유럽과 합의했다 말하기도 하면서 네. 이번에도 역시 관세가 협상의 핵심 전략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인데 길고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빅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이 소식에 시장도 밤사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트럼프식 변덕을 고려하면 만남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일주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트럼프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 네. 이 에이펙 정상회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계 거물들도 총 집결하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도 대거 경주를 찾는데요. 네.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CEO를 비롯해서 1,700여 명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 전략과 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댑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회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예. 또 이 밖에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죠. 이 스타게이트를 주도하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네. 또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방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업 간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이 에이펙 정상 장관들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이 투자 협력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SK그룹은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에이펙 CEO 서밋 부대 행사에서 한국의 AI 생태계 육성 경험을 세계화 나눌 예정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행사장 내 전시 공간에서 2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을 최초로 오.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하나그룹은 만찬자리에서 5만 발의 불꽃과 2,000대의 드론을 활용한 쇼까지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이 혼란한 국제 질서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부동산 관련 소식 또 짚어봐야죠. 아무래도 이 규제 발표 전에 막판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이 11호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값이 엄청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고강도 규제를 앞두고 네. 더 늦기 전에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매수세가 몰리면서인데요. 예. 11호 대책 발표 전후해서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5% 뛰었는데 네. 특히 한강벨트에서 오름세가 가팔랐습니다. 광진구와 성동구, 강동구는 모두 1% 넘게 올랐고요. 양천구와 중구, 마포구 등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다만 이번 주 들어서 대책이 시행되면서 이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이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시세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란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국토부는 아직 폐지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시세 통계에 대한 국토위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현재 부동산원은 매주 아파트 매매 가격 통계를 발표하는데 시의성 있는 시세 변동 추이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거래가가 아닌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호가 등을 참고하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빗발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네. 다만 조사 주기와 공표 방식 등 여러 대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 정책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토부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도 나섰습니다. 예.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은 정책 담당자면서도 돈 모아 집을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었죠. 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끼고 성남시 분당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키웠습니다. 네. 다만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거주 목적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요. 이 채무 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 일정 부분만 갚아도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이 청산형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남은 빚을 덜어주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네. 정부가 5%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저소득 고령자는 빚의 대부분을 깎아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원금의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를 3년 이상 절반 넘게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줬었는데요. 하지만 채무 원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네. 정부가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네. 정부는 새 기준을 3천만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요. 금융당국은 채무 원금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쯤 최종안을 발표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임금을 제때 안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일한 만큼 받는다는 거 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네네. 이런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하. 실제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30% 가까이 늘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는 48만 건을 넘겼고요.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벌써 3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네. 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20만 건을 넘기면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기간제법 위반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접수된 신고 중에서 사법 처리되는 케이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만 8천여 건, 전체 약 16%가 사법 조치됐고요. 예. 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수가 임금 체불 건이었는데 참 아하. 떼먹을 게 없어서 이 고래심줄 같은 학생들의 돈을 참 착잡한 소식이죠. 그러게. 직접 신고가 아닌 사건까지 더하면 이보다도 더 많다고 하고요.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돈 떼먹고 일은 부당하게 더 시키고 하는 일들이 만연하다는 게 정책을 좀 촘촘하게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 연애 빙자 사기라고 하죠. 로맨스 스캠 그 사기단의 국내 공범을 체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요. 네,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은 80년대생 한국인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조직폭력배였다가 지난해 캄보디아로 넘어가 중국인 등의 투자를 받아 1년 넘게 사기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직원들은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는데 빚이 많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려는 젊은 남성들이 주로 가담했고 네. 이 남성은 이들에게 마약 투약을 유도한 뒤 영상까지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조직을 나가려 하면 경찰에 이 증거 영상을 넘기겠다 협박을 한 데다 범죄단지 내부엔 전기 충격기를 두고 조직원들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예. 남성 조직원이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와 대화하며 돈을 뜯어냈는데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제보를 접수한 KBS가 지난 3월 경찰에 범죄 피해를 알린 뒤 함께 추적을 이어갔고 경찰은 지난 15일 국내에 있는 공범 한 명을 체포해 구속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총책이 캄보디아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총책과 조직원들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서 사고를 내게 한 50대 남성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네, 생각만 해봐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네. 구속된 이 남성은 지난 화요일 인천 계양구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는데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 생떼를 썼고 예. 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다짐을 했다는 건데요. 무차별 폭행에 기사가 운전대를 놓치기까지 하면서 난리가 난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통째로 뜯겨나갔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정차 중인 버스에서도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법 대상이 될 만큼 욱해서 그랬다, 쉬이 넘어갈 수 없는 중범죄라는 거 모르는 분 없으실 테고요. 네. 자칫 대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을 두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4069님 안녕하세요. 12월 29일 저희 둘째가 해병대 입대합니다. 잘 다녀오라고 가서도 잘하라고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예. 12월 29일이면은 이제 진짜 딱 2달 남았는데 그동안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은 좀 많이 먹이시고요. 또 뭐 이렇게 해병대 자원한 거 보면은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이 뭔가 결심도 강하고 한 아들인 것 같은데 뭐 너무 걱정 마시고 가서도 적응 잘하고 더 멋진 남자로 아들로 올 겁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5203님 오늘부터 혈액암 투병하시는 장모님 2차 항암 치료의 날입니다. 건강하게 저희한테 일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또 고3 수험생인 우리 딸 이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 사랑해 라고 해주셨는데 이 응원 메시지 끝에 꼭 이렇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붙여주시는 거 보니까 어떤 사이인지도 뭐 이미 알 것 같고요. 우리 이 항암 치료하시는 장모님 정말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듣기만 했지 저도 뭐 경험한 바가 없어서 모르지만 이렇게 응원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힘내 주시고요. 건강하게 돌아오시고 우리 딸 이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후회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80님 첫 아기 낳고 조리원에 있는 우리 예쁜 딸내미 화이팅 몸조리 잘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거 보면 뭔가 어머님일 것 같은데 아버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옆에서 잘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5662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예쁜 딸 그리고 지브람 사위 현실에 잘 대응하고 아내를 예뻐해 주길 화이팅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위를 응원하는 문자였군요. 미국에 계시는데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녹음해서 이렇게 또 전해주시고요.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뭐 연락을 요즘엔 또 자주 할 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얼굴도 보시고 사랑한다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낮 시간 정체가 심하겠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홍성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매송 휴게소에서 팔곡터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사이 용담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북수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 부근 사고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지만 뒤로 오산부터 정체고요. 더 가서는 천안에서 목천 사이와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금강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쪽으로 물금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물금에서 양산 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고요. 남해 제1지선 함안 쪽으로 서마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군자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지난주 15일에 발표된 이 부동산 대책 둘러싸고 여권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대표적인 그 30대 월급쟁이 무주택자거든요. 예, 저도요. 예, 요즘 친구들 만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어느 동네에 살지 또 어떤 맞아요. 집을 어느 정도의 대출을 끼고 살지. 하하. 예, 이거 주제로 가장 많은 얘기를 맞습니다. 나누곤 하는데요. 맞아요. 아마 뭐 저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무주택자에게도 집이 있는 또 유주택자에게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그리고 금융권의 이 대출 규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국민들의 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이 정부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예,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지난 19일에 한 방송에서 이 차관이 나중에 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집을 지금 사려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만큼 강도 높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효과는 조금 더 길게 보고 판단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 발언 이후에 이 집이 꼭 필요한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네.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예,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여기에 이 차관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예. 이번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파는 이른바 이 갭 투자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분당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건데요. 네. 문제는 이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입니다. 예. 민주당의 이 주택시장 안정화 TF위원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젠 발언 중에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아니냐? 예, 이렇게 말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네. 그러자 이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억짜리 아파트가 이 서민 아파트면 서민이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다. 예, 이렇게 그러네요. 빚고 왔습니다. 네. 논란이 이니 복 의원 어제 국토위 국감도 중에 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선택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네. 뭐 두 사람 모두 뭐 본인은 아니었으리라고 또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논란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상경 차관은 직접 유튜브에서 사과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논란을 좀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상경 차관 어제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예, 이 차관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이 차관은 또 배우자의 이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이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말하면서 고개 숙였는데요. 네. 그러나 일각에서 불거진 이 사퇴론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사과 영상의 이 분량이 한 2분 정도로 좀 짧아서 그렇죠. 예, 이걸 두고도 너무 성의 없는 사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예. 대통령실도 이번 논란의 파장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2차관 관련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예, 답을 하기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이 부동산 관련 내용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예, 다만 국민들의 이 목소리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밝혔는데요. 네. 사실 이상경 차관이 직책은 뭐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지만 현 정부의 이 핵심 인사로 꼽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의 이 조언을 구해온 인물로 불립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발언 논란이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이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관심이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안 그래도 부동산 대책을 열렬히 비판해오던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네, 야당 이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네. 예,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 인사들이 내놓은 이 정책의 방향과 실제 행보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네. 예, 특히 이 정부의 부동산 설계자나 여당 인사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갭 투자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관료와 정치인은 좋은 동네 비싼 집에 살면서 왜 서민들이 대출로 집 사는 건 막는 거냐? 예, 이런 논리인 거죠. 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인데 예,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 아하. 예,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또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만 치부하는 인식이 정책의 이 실패를 부를 수 있다면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는데요.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또 이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자신의 SNS에 박제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부동산 의사오적이다. 예,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예. 또 야당 지도부는 이상경 차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본인은 갭 투자로 이 수십억 원을 벌었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겐 집값이 안정된 뒤에 살아 이건 조롱성 발언이자 오만의 극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상경 차관의 거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으로서도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전 정권 좀 기시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여당 의원들 만나보면 네. 요즘 한숨 쉬는 의원들 아하.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당도 이번 사안 두고 부담이 적지 않은 모습인데요. 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 기조가 아무래도 이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사들의 이 발언이 오히려 이 서민들의 반발을 부르다 보니까 정책의 이 진정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예.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정부 차원의 이상경 차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이 부동산 관련해서 발언을 좀 자제해라. 예, 이런 주의보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정부 정책이나 이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온 정청래 대표도 최근에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네. 이상경 차관의 발언으로 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고개 숙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한 의원의 사과가 이 개인의 사과가 아니라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네. 다만 이 국민의힘이 정책의 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자꾸 공격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제가 민주당 원내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은 지금 부동산 시장 그냥 냅뒀어도 비난했을 거다. 예, 부동산 정책의 이 취지, 본질을 봐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 정부가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논란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발언 전까지 이 논란 전까지 정부 여당이 예고한 향후 부동산 대책의 강도 그리고 수위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하지만 이 민심이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정부 여당 모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좀 점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부동산 이 대책에 더해서 공급까지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좀 같이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 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의 이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이 재초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예. 재초안은 이 재건축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 초과이익금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네. 예,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재초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국토유예 차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이 폐지나 유예 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밝히면서 네. 좀 달라진 여권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 복기양 민주당 의원도 재초안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자체 TF를 통해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따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예고한 보유세 인상카드도 좀 유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온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 민심의 흐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돌파구를 어떻게든 찾으려는 여당과 또 강하게 공세 드라이브를 거는 야당, 이 싸움이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법개혁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편안을 민주당이 내놨는데 일단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검찰청 폐지 확정한 민주당의 이 다음 개혁 타깃 바로 이 사법부입니다. 네. 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월요일에 사법개혁안 이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네. 요약하면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권한을 일부 쪼개서 재판의 속도도 올리고 대법원의 권력은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증언 계획대로면 대법관은 이제 6개,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로 재편되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서 대법관을 12명 추가 임명한다는 이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네. 예, 현재 대법원장이 행사해온 인사사법행정권 이것도 일부 나누자 이런 조항도 포함됐거든요. 예, 나아가 법관 평가제도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이 법관 평가에 네. 대한변호사협회 이 자질 평정이 포함되는 안을 민주당은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이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고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사전신문 절차를 도입하자 이런 안도 내놨는데요. 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재판소원, 법원 재판에 대한 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안은 이번 사법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재판소원의 경우 향후 별도로 입법 절차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밝혔는데요.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법 개편안을 두고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다.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 야당 반발이 거센데요. 이 사법개혁안이 실제로 정기국회 내 입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를 공약 이거 지켜낸 민주당이거든요. 네. 예, 근데 사법개혁안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법 사법개혁안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못 박았는데요. 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다만 난관은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사법부의 강한 반대 기류인데요. 네. 대법원과 이 법원행정처 모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제도 정착이 쉽지 않다 이런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이제 사법 장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나오면서 네. 법사위 심사 단계부터 표결 대치가 예상됩니다. 결국 이 민주당이 사법부와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언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사법개혁안 입법 시점은 굉장히 유동적인데요. 네. 사법개혁의 이 방향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 한동안 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일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문제들입니다. 칼이 이리하다, 사이가 이리하다, 동작이 이리하다, 시간이 이리하다에서 이리하다에 공통으로 들어갈 두 음절로 된 고유어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뜨다입니다. 먼저 칼이 뜨다에서 뜨다는 날이 무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 떠서 잘 안 드니 갈아야겠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이가 뜨다에서 뜨다는 공간적으로 거리가 꽤 멀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사이가 떠서 걸어갈 만한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동작이 뜨다에서 뜨다는 행동 따위가 느리고 더디다를 뜻하고 예를 들어 왜 그리 빨리빨리 못하니 그렇게 행동에 떠서 어디 제대로 먹고 살겠어?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뜨다에서 뜨다는 시간적으로 동안이 오래다라는 뜻이고 이 변두리 동네는 버스가 떠서 겨울이면 차를 기다리는 일이 힘들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구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대부분 활동하기 좋은 20도 안팎의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10월의 24번째 날이자 금요일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9.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대구가 20도로 전망이 됩니다. 또 그 밖의 지역으로 광주, 부산, 제주도 22도 선, 대부분 13도에서 23도 분포로 무난한 낮 기온인데요. 내일까지 비가 예보된 동해안은 강릉 15도 등으로 낮 동안에 쌀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모레 일요일부터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로 다시 내려앉겠고요. 중부지방 먼저 일요일 아침 기온 10도 내외로 떨어져 한 자릿수인 곳도 나타나겠습니다. 이후로 다음 주 월요일 글피 아침 기온이 서울이 3도로 뚝 떨어져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파주와 대관령은 영하권으로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갈아치우며 대부분 쭉 추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 중심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최고 60mm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온 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 라디오 주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 건강이 온몸의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발이 건강하면 심장, 폐, 뇌, 또 내장까지 전신 기능이 좋아지지만 평소에 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 발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미중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29일에, 한중 정상회담은 11월 1일에 열립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중입니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재방문한 협상단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협상이 핵심 쟁점에선 아직 입장이 팽팽하다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갈 길이 멀다면서도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코스피 상승세가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과 혼선이 드러났다며 특히 부동산 문제를 부각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과 함께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이 모일 텐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에 부산에 도착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했다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브리핑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29일 수요일 아침에 부산으로 이동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양자회담 가지고 네. 에이펙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그 같은 날에 저녁에는 정상들의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산으로 이동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부산에 들어오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에이펙 정상회의 하는 경주에서 열릴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수요일에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 일정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30일에는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을 네. 갖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밤 워싱턴 DC로 되돌아가는 일정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1박 2일 머무르게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8월 말에 이어서 2달 만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일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전에 말레이시아를 가요.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이렇게 4박 5일간 순방을 하고 이 사이에 한중일 정상을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협상단이 이 무박 일정으로 워싱턴 날아가서 미국 측 이 협상 대표 만나고 왔는데 이제 에이펙 정상회 앞두고 두 정상의 뭐 정치적 결단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하고 김정관 산업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하고 관세 협상 후속 협의 마치고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미국으로 가고 예. 그래서 무박 일정으로 협의만 딱 하고 새벽에 급하게 또 들어온 건데 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에이펙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 라면서 전보다도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한두 가지 핵심 쟁점에서 양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남은 그 한두 가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어요. 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3,500억 달러 그 대미 투자액에 대해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그렇죠. 제일 관건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게 일시불 완납이냐, 현금 투자로 다 하느냐, 아니면은 뭐 분할로 할부처럼 이렇게 하느냐, 네, 또 네. 수익 배분은 어떻게 둘 것이냐, 그렇죠. 네. 이런 거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네. 대미협상단은 그 중요 쟁점을 빼두고 부분으로 합의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단은 얘기를 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렇죠. 이게 그 수익이 있으면 미국이 가져가고 네. 그런데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일본이 다 책임지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각 국가가 서로 이제 뒤에서 그 어떤 이면 합의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타격이 큰 거라서 좀 우리로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어제 그 CNN 인터뷰를 했는데 네. 조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고 예. 그러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미국은 그래도 합리적인 대화 상대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강조를 한 것이고 예. 또 시간이 걸린다라고 굳이 언급한 것도 분명히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우리만 생각한다. 우리의 국익을 생각한다. 예. 라는 의지를 미국에 보였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도 트럼프가 너무 마피아 같지 않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최종 합의가 에이펙 전에 나온다면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 내용을 설명 자료로 뭐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이벤트가 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에이펙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에 11월 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국이 다음에 중국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그 의장직 인계하고 당일 오후에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뭐 법제사법위원회 비롯해서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감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 놓고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의혹에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예.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그런 뭐 험한 일 다 뒷일 다 처리해 준 사람이 아니냐라는 건데 요런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뭐 의혹 어떻게 보면은 음모론이랄까요?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영화 뭐 아수라까지 이렇게 막 그렇죠. 빗대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이 터져 나온 거고요. 네. 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현지 실장의 그런 것들 가짜 뉴스 네.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바로 당신들이다 하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가짜 뉴스 퍼뜨리고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또 맞섰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법사위만큼 그 다크호스로 떠오른 게 이거 네. 좋은 뜻은 아니지만 네. 과방위죠. 그렇죠. 뜨겁습니다. 여기는 너무 이 스포트라이트가 최민희 위원장한테 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방위에서 그 핵심을 너무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도 네. 되는데 먼저 최 위원장이 그 최근에 MBC 국감, MBC 업무보고 때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여파가 이번에도 고스란히 나왔는데 보도본부장 퇴장시키고 사흘 만에 MBC 대주주인 박문진하고 최민희 위원장이 어제 마주 앉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 보고 권력에 취하더니 국민이 안 보이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최민희 위원장은 MBC 보도본부장이 그럼 성역이냐 하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할 것이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민희 위원장의 행보는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심각하다, 과유불급이다 이런 지적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데 최 위원장도 또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원내 지도부,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단연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만남이 화제였습니다. 네, 뭐 어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좀 관심을 많이 받을 만한 말들도 나왔어요. 네, 네. 오세훈 시장이 울었다. 오세훈 시장 나한테 약속한 아파트 달라.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에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그 뭐 한 사람의 주장이지만 그걸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오세훈 시장하고 자기가 만난 거는 총 7번이고 청국장집에서 만난 거 빼고는 6번 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이 있었다.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그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때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놓는구나 하며 울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앞에서 운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 적이 있고 또 송 셰프라는 어떤 그 중식당에서도 울었다. 네. 꽤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내가 장복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전화를 오세훈 시장이 걸었는데 네, 네. 전화하면서 울면서 말한 내용이 지금 나경원이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또 약속했던 아파트 달라. 아파트 사준다고 했지 않느냐.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 뭐 네. 이런 내용들의 주장을 펼쳤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조금 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곧 있으면 특검 대질 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거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본인이 울면서 전화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답하게 됐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부와 감사원이 이 이태원 참사 그 발생과 수습 과정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한 게 크게 작용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7월 달부터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그 발표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실을
굳이 이전했던 영향, 여기에다가 용산구청장의 무능한 판단, 경찰의 안일함, 서울시의 문계기 등이 작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석 관내 집회 시위가 총 921건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이 항상 늘어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이라면 청와대를 그대로 썼다면 사실은 이만큼씩이나 가용될 경력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또 감사원도 유사한 결론을 냈는데 참사 당시 이태원에 그 경찰 인력을 총 137명 배치를 했는데 네. 여기에는 뭐 형사과 들어있고 뭐 그렇지만 인파 밀집을 해소하는 경찰 기동대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네. 그럼 그 전해, 그 전전해 통상적인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항상 기동대를 대거 배치하고 네. 그래서 총 한 100명 넘게 이렇게 늘 배치를 해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해에만 많이 달랐다라는 것이고 또 이태원 파출소는 그 압사 위험 신고 11건 들어왔을 때 네.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단 한 번만 출동을 했고요. 예. 심지어 112 시스템에는 출동 후에 조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무능한 판단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사고 위험이 막 고조되고 들끓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당직실에다가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라. 이런 지시를 네. 내렸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사실 한동안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이제 뭐 징계라든가 이런 뭐 법적 처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시가 이 징계 요구를 받고도 보류했고 결국에 이 박희영 전 구청장은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예. 감사원은 이렇게 분석 자료 내면서 이태원 참사 말고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라든가 2022년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대응 과정 분석하고 재난은 개인의 불운이 아닌 공동체의 위험으로 이제는 인정을 하고 네. 극복하기 위한 공적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자, 순직 해병대원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됐습니다. 네, 순직해병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특검팀은 그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 지급 안 하고 바둑판식 수색이라든가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네, 무리한 지시를 내려서 예.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당시 작전 통제권이 그 육군으로 이관이 됐어요. 네. 근데 원소속 부대장이니까 어느 정도 서포트하는 개념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내리는 이런 식으로 임의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들어갑니다. 네. 특검팀은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계통의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들려온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꽤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평가가 나오는 게 네. 이 5명, 6명, 총 6명, 핵심 네. 피의자 6명 구속영장이 다 기각된 데다가 네. 특히나 이종섭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그 정점인 윤 전 대통령까지 올라가기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받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콩으로 김현지 님께서 삼수하고 있는 조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네. 지난번에 수능 엿을 주면서 사수할 거 아니지라고 웃으라고 건넨 이야기였는데 조카가 울었거든요.
이모가 너무 미안하고 끝까지 최선 다해서 화이팅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수연아 아자자 화이팅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좀 가볍게 웃으라고 이렇게 했던 얘기인데 조카가 아이고 울어버려서 얼마나 또 마음이 쓰이셨을까요? 예, 이 문자로 조금 마음 풀리고 또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씨 힘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게요. 6556님 요리를 잘 못하는 우리 남편이 오늘 생애 첫 김밥 도전에 나섭니다. 연차라서 김밥을 싸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저녁에 온전한 김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주방은 엉망진창 온갖 재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응원해 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요리를 잘 못하는데 첫 도전 김밥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네. 9702님 저는 제 자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만 63세 자동차 정비 공업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5년만 더 근무하자 아자 하셨습니다. 체력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년 더 힘내셔서 꼭 잘 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7298님 사랑하는 손주 안지환 수능시험 준비로 많이 힘들지 아빠는 목사인데 너는 불교재단 학교로 배정받아서 신경이 많이 쓰였단다. 그래도 수능시험 잘 볼 거라 믿는다. 강화 할아버지가 보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안지환 파이팅 해주셨고요. 0382님 저는 제 몸에 딱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는 제 뱃살에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이제 너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구나. 나와 헤어져서 더욱 자유롭고 가벼워진 나를 응원해 주렴이라고 스스로에게 뱃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여러분 꼭 받아주시고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좀 놓치기 쉬운 발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으면 하는데 사실 이 발, 인체의 축소판이다, 또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발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네. 발만을 그러는 게 아니라 발과 종아리까지를 합쳐서 이제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발과 종아리가 이 제일 몸에서 아래에 있잖아요. 멀죠, 심장에서 또. 예,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이 발과 종아리를 통해서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네. 발과 종아리가 펌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맥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부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발과 종아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네. 또는 이 쉬지를 못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전신 순환 건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주치 오늘은 발 건강이 온몸 건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이 이렇게 제2의 심장이라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반대로 발 건강도 나빠지겠네요. 그렇죠. 혈액 순환이 안 된다 이러면 네.
발 건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전신 건강에 문제가 되죠. 네네.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사실 우리 몸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래쪽 발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멀어서. 우선은 이제 멀다 보니까 네. 우선 염증이 만약에 생기면 회복도 너무 어렵고 아하.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 예. 또 부종도 쉽게 옵니다. 그러면서 감각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발 온도가 떨어져요. 아, 그렇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당뇨발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네. 당뇨로 인해서 혈관에 말초혈관이 다 얇아지고 좁아져서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되면 네. 그 발에 생긴 염증이 낫지 않으면서 점점 썩어 들어가는 아이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 네. 그게 다 이렇게 발이 심장에서 멀고 또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고 그래서 발을 우리가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이 발에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발이 몸 맨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자세에도 영향을 주겠어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제일 바닥에 있죠. 네네. 그래서 건축물로 보면은 기초예요. 기초. 아, 그렇죠. 이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그냥 한 높은 건물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데 예. 바로 이 발이 무너지면 그런데 이 발이 무너진다는 말은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치라는 게 있어서 발에는 아치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앞뒤, 좌우, 그다음에 사각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니까 우리가 서면 우리 온몸의 무게가 이 아치를 통해서 분산이 돼서 제대로 서 있고 쉽게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치가 무너지면 발바닥 전체로 힘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균형이 안 잡혀요. 그러면서 무릎, 골반, 척추의 정렬이 다 틀어지게 되면서 신체 전반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평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야, 그 평발 그거 뭐 별거냐 그냥 걸어다니는 거 다 똑같던데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아치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의 체중을 제대로 분산해서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 불균형이 오고 피로도 계속 누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자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평발이 요즘에는 또 아니란 얘기 듣기도 했지만 군대에도 면제될 정도였잖아요. 그 정도로 그럼요.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평발은 피로가 금방 오기 때문에 장기간 이 하는 그 뭐 행군 같은 걸 할 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뛸 수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군대도 예전에 면제가 됐었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발이 온몸 건강하고 관련이 돼 있다면 발 근육, 전신 근육 이것도 좀 관련이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발에는 19개의 근육이 있다. 또 100여 개의 힘줄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또 발과 연관돼 있는 이 종아리가 또 있어요. 네네네. 종아리도 근육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몸 전체에 균형 작용을 하고 이게 이제 나를 세워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네. 발의 근육이 약해지면 당연히 서 있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렇죠. 이 발 근육이 약하다는 것은 뭐 종아리 근육도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러면 보행의 안정성이 없어지죠. 네. 걸어 다니면서 자꾸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발을 끌면서 걸려서 쉽게 낙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발 근육은 종아리 근육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같이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발 근육은 다 이름을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종아리 근육은 금방 압니다. 아, 네. 종아리 근육은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막 울룩불룩 튀어나오는 근육이 두 개가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알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박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비복근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안쪽으로 가자미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근육이 심장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도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그냥 뭐 수시로 우리 발 떠는 거 되게 나쁘다고 이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복 달아난다고요. 네, 근데 이 발 떠는 것도 운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계속 하시면 네. 발 근육도 활성화가 시킬 수가 있고 네. 그 종아리 근육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발 건강이 진짜 전신 건강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발에서 종아리를 지나서 이
발 질환이 허리 통증으로 또 이어지기도 한다고 그럼요. 했어요. 네. 발은 체중을 분산시키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연립주택 같은 걸 보면 맨 밑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주차장이면서 필로티처럼, 네. 기둥만 있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바로 이 기둥이 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이 기둥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네. 이 균형이 쉽게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 균형이 비대칭이 되고 그러면서 힘이 무릎과 골반과 척추로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어 있는 허리 통증이 바로 이 발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허리 통증은 허리 통증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전신 통증으로 다 유발이 되고 그렇죠. 심하면 어깨 통증, 이 통증, 치통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 건강을 위해서 결국에는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우 그럼요. 네. 이 신발은 이 발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신발 새로운 발이 아니라 발을 싸고 있지만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 건강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아치라는 것이 무너진 사람들은 신발을 통해서 아치를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근데 아치가 원래 잘 있는 사람이 엉뚱한 신발을 신어서 아치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여성들이 이 굽 높은 신발 많이 신잖아요. 하이힐 신으면서 네네. 이 아치가 망가지게 되고 네. 또 너무 또 평평한 신발을 신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맞아요. 그냥 요즘. 그 플랫 슈즈라고 그래서 네네. 이걸 또 자주 신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치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신발을 골라야 되고 이것들이 무릎과 골반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또 너무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네. 굉장히 편안하고 이거 안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도 아치의 힘을 또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네. 신발은 패션이 아닙니다. 건강 보호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 작은 차이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에게 딱 맞는 신발을 신고 걸음걸이를 엉망으로 걸으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걸음걸이도 중요합니다. 네. 이 걸음은 몸 전체의 운동 패턴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 잘못 걸으면 안 걷느니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이 보행 습관은 발뿐 아니라 무릎과 허리의 비틀림, 골반까지도 다 균형을 잡게 만드는 건데 네. 이게 잘못되면 정말 완전히 망가지면서 척추가 휘어지면서 중추신경계와의 협업 가능성도 많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걸을 때는 어떻게 걷느냐? 네. 3단 보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단 보행. 예. 네. 3단 3번 걸러가면서 걷는 거예요. 어떻게 예. 걷느냐? 우선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죠. 네. 그다음에 발 바닥이 닿고 마지막으로는 발가락 끝으로 힘을 줘서 차고 나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발은 리듬으로 걷는 거거든요. 예. 그 리듬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발가락으로 차는 거예요. 이렇게 차면서 걸으면 네. 일반적으로 걸을 때보다도 훨씬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네. 균형도 잘 잡혀집니다. 예. 그래서 발끝으로 차고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걸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발끝을 들고 걷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발끝을요? 신발 속에서도 네. 발끝을 들고 발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닿고 마지막에 차고 다시 발끝을 들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네. 신발이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신발이 바닥을 못 차고 나가서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발끝을 들지 않아서 그래요. 발끝을 드시면 걸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네. 걸음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걷기 운동이 진짜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 잘못 걸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3단 보행법으로 건강하게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족욕을 참 좋아하는 네. 분들이 있어요. 족욕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좀 효능이 있을까요? 아우 효능이 있죠. 발에도 혈관이 있고 근데 이 혈관들이 심장에서 멀다 보니까 조금 이 뭐랄까 힘이 세야 되는데 힘이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온도를 거기다가 높여주면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네. 훨씬 혈액 순환이 빨라지고 또 혈관들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족욕을 한다는 거, 족욕으로 인해서 내 몸의 온도도 올라가고 발의 혈관의 이 확장도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줄고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인이 돼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근육이 긴장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족욕은 가능하다면 누구나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예. 자기 전에 10분 이상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오래 많이 걷거나 좀 피곤한 날 발 마사지 또 제가 또 많이 해주는데 이것도 그러시군요. 도움이 될까요? 발 마사지는 정말 좋은 거예요. 오. 거기다가 이 발을 마사지하면서 종아리도 마사지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발만 하는 마사지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바닥과 발가락 그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네. 우리 몸에 있는 감각 중에서 고유 수용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감각도 느끼고 온도도 느끼고 평형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 네. 이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 또 발끝에 있는 고유 감각 수용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자극이 뇌를 자극해요. 예. 그러면 뇌는 다시 온몸을 다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발 운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네. 바로 이런 고유 감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온몸이 활성화된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심신에 다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자율신경도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뭐 헬스장 가서 보면 그 러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막 세게 발을 막 구르면서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좀 걱정되더라고요. 네. 운동할 때 이렇게 발이 충격을 크게 받으면 전신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아우 부상 위험이 높죠. 네. 빨리 뛰려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지금 요즘 러닝이 굉장히 유행이죠. 유행하잖아요. 네. 그 러닝을 빨리 뛰려고만 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잘 맞춰서 온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요즘에는 러닝 크루들이 이렇게 시간만 맞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몸을 움직이는 걸 잘하는데 그게 정말 잘 뛰는 방법이에요. 예. 달리기 할 때 발에는 체중의 약 7배 정도의 힘이 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빗나가거나 아치가 조금 망가져 있거나 신발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 무게가 무릎으로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무릎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게 무릎이 잘 받쳐주면 척추나 골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뭐 장기적으로 관절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너무 무리하게 뛰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신발도 잘 맞는 것을 이용해서 가볍게 뛰는 것이 발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어떤 습관들 가지는 게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발은 여러분이 발에는 발가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발가락을 자꾸 스트레칭하는 게 큰 도움이 돼요. 발가락을 벌리셔야 돼요. 근데 신발 안에 있으면 안 벌어지잖아요. 갇혀있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시고 양말도 벗으시고 발을 완전히 벌리는 발을 벌려서 한 30초 이상 유지하고 다시 오므렸다 벌렸다 하는 것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고 하는데 이 꼼지락거리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되고 이 발가락 운동이 이 발 전체의 힘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 운동 중에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는 운동을 시킵니다. 일부러. 그 수건을 집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건이 들어 올려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들죠. 이렇게 걸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발가락으로 짚는 겁니다. 짚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발가락을 폈다가 오므렸다 하는 운동을 통해서 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주 안 하신 분들은 발에 쥐나기 쉽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좀 자주 하셔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 건강이 온몸 건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들어온 문자 통해서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처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88님, 발에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자주 생기거든요. 이게 단순한 피부 문제일지 아니면 잘못된 걸음걸이나 체중 때문일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체중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두 번째는 신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발이 역시. 너무 작거나
이 볼이 잘 맞지 않는 경우. 아하, 이게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볼이 되게 넓은 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유전학적으로. 예. 그런데 이 외국에서 사오는 특히 유럽 쪽에서 사오는 신발들은 볼이 되게 좁아요. 칼발이 네, 되죠. 그래서 네. 이런 신발을 볼이 넓은 사람이 신으면 네. 틀림없이 티눈이나 굳은 살이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신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5171님, 요즘 이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걸이 분석해주는 기능 많던데 이런 뭐 보행 데이터 건강 관리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되죠. 예.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스마트폰 앱이나 뭐 걸음걸이 분석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네. 내가 3단 보행을 잘하고 있는지, 아하, 그렇죠. 내 아치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아치 중에서도 앞뒤 또는 좌우의 아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4637님, 발톱 무좀이나 발냄새 같은 이런 위생 문제도 혹시 뭐 전신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발톱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네. 온몸에 무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이 여성분들은 좀 다를지 모르는데 남자들은 발도 같은 수건으로 다 닦거든요. 이게 목욕탕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이게 반드시 발에 있는 무좀이 발가락, 발톱에 있는 무좀들이 네. 뭐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나 이런 습한 곳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하. 그래서 발톱 무좀 또는 발에 무좀이 있다 이러면 네.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한번 온몸으로 번지면요. 네. 아주 보기 싫은 모양새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좀 치료하시고 발냄새는 열심히 잘 닦으시면 냄새는 없어지니까 발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네, 그 대신 네. 잘 닦아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오늘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고 계십니다. 딕펑스의 같이 걸을까 들으시고요. 저는 여행 안내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우리 자연이 1년 중에 가장 화려한 시기가, 그러니까 전성기가 단풍이 물드는 이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기도 한데 오늘 이 오색빛과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본다고요. 저도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짧아서 너무 아쉬울 뿐이죠. 아쉬워요. 그러니까 빨리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여행지 소개해 주세요. 부여 잡아 보면서 자, 오늘 제가 먼저 떠나볼 곳은 전남 나주입니다. 아호. 네, 이 나주시에 가면 산포면이라고 있는데 예. 그곳에 전남 산림연구원이 시험림을 조성해 놨습니다. 예. 이 연구원은 전남 지역의 산림 자원을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네. 1922년 광주에 설치했던 임원 묘포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오호.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건데 이 연구원은 1975년에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험림을 가꿔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시험림은 아무래도 각종 산림자원의 시험과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겠죠. 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때문입니다. 아하. 네. 멋지겠다. 이곳 가로수길의 이 아름다운 풍경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예. 이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마구마구 늘어난 건데요. 네. 그래서 연구원이 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와하. 그래서 아예 이 시험림 성격을 예. 빛가람 치유의 숲으로 탈바꿈시켰고요. 네. 이 방문객이 좀 더 편안하게 숲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빛가람 치유의 숲은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또 3월부터 10월까지는 이 봄, 가을이겠죠.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숲을 연구하기 위한 공간이었는데 일반에게 이렇게 공개가 된 곳이고, 야, 메타세콰이어 이 가로수길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 그 안에 풍경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 숲에는 무려 1000여 종의 식물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와, 네. 이 전라남도 내에서 자라는 각종 나무와 꽃, 풀 이런 뭐 여러 가지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지역 대표급 식물들을 잔뜩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예. 이 연구진들이 산림자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사계절 언제나 초록빛을 뿜뿜하는 상록수입니다. 아, 네. 이 따스한 남도의 식생을 한데 모아놓은 공간 같고요. 네. 또 길을 걷다 보면 뭐 호랑가시 나무, 동백나무 등 뭐 초록잎을 찰랑찰랑대는 나무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본격적인 가을을 맞은 만큼 화려한 색깔로 잎을 물들인 나무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메타세콰이어가 대표적입니다. 이 메타세콰이어 이 가로수길이 길이만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길이요. 양 옆으로 길게 늘어선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양쪽 가로수를 배경으로 한가운데 앉거나 아니면 서서 기념사진 찍으면 그야말로 인생샷 한 장 딱 건지는 겁니다. 예. 특히나 딱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 이 메타세콰이어가 황금빛으로 물들거든요. 네. 요새 안 그래도 금이 인기잖아요. 그렇죠. 실제 금은 못 갔지만 여기서 금빛 사진 한 장 남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사진 진짜 못 찍는 일명 똥손인데 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가면은 어떻게 찍어도 좀 인생샷 건질 수 있지 않을까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제가 이 똥손분들 금손으로 한번 바꿔드릴 제발. 꿀팁 딱 4가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첫째, 네. 안으로 더더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깊숙이요. 네. 이 가을에 이곳이 유난히 예쁘다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파가 몰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네. 가능하다면 입구 쪽보다는 보다 안쪽으로 가서 찍으면 좀 더 괜찮은 구도의 사진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마저도 안 된다 싶으면 둘째, AI를 활용하십시오. AI. 그렇죠. 요새 그렇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이 사진 기능 보면 AI 지우개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자신이 남기고 싶은 사람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지우면 원하는 사진 남길 수 있고요. 예. 자, 다음 셋째. 네.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 아래에서 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하, 네네. 요거는 아무래도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엄청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큰 느낌을 제대로 사진에 나타내기 위해선 위에서 아래를 보는 구도보다 아래에서 위를 보는 구도의 사진을 조금 먼 발치에서 찍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뭐 휴대폰 화면 안에 사람이 세로로 찍을 경우에는 네. 이 검지손가락 2마디에서 2마디 반 정도의 크기면 좋고요. 네. 가로로 찍을 경우에는 이 검지손가락 1마디에서 1마디 반 정도 크기로 놓고 찍으면 아주 예쁘게 나올 겁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넷째. 예. 인물 사진 모드를 써보자. 네, 이 스마트폰 사진 촬영 모드를 보면 인물 사진 전용 메뉴가 있거든요. 예.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 조금 먼 배경이 약간 뿌옇게 흐려지면서 원하는 피사체가 돋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에서 줌 기능을 2배로 지정하고요. 줌도. 네. 사진을 찍으면 이 마치 전문가 카메라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로 인물 사진을 이용해서 줌 기능하고 마지막에 AI 지우개. 좋습니다. 꿀팁 잘 들어봤고요. 많은 분들 이 프로필 사진이 청취자분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숲 이야기 조금 더 들려주시죠. 네, 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곁으로 나란히 뻗은 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향나무길입니다. 네, 이 길 또한 아주 색다른 매력을 풍기는 만큼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예. 또 11월 초순 조금 넘어갈 쯤이면 숲에 수북하게 낙엽이 쌓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가을 특유의 그 감수성이 막 잘 전해질 겁니다. 네. 또 은행나무, 단풍나무는 물론이고 연구 목적으로 식재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네. 어디까지나 이게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는 거니까 따드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기 연구. 우리 네. 과일 채취는 하지 말기로 해요. 약속. 네. 예. 자, 그렇게 이 빛가람 치유의 숲은 대부분 또 평지입니다. 네. 그래서 설사 경사가 있는 곳도 완만한 편이거든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으로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한 이 목조 데크도 있고요. 또 여기는 무장의 나눔길이 콘셉트예요. 그래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게 숲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취약 전 어린이와 찾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옆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유아 숲 체험이 있습니다.
유아숲. 여기는 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관련 기관이 대상입니다. 예. 뭐 대부분 평일 오전에만 숲 교육을 진행하니까 오후에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재로 만든 숲 놀이시설을 설치해뒀거든요. 네. 어린이들이 뛰어놀기에 아주 좋습니다. 가족 동반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이 유아숲 체험원 꼭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른들도 좀 즐길만한 공간이 또 있을까요? 그럼요. 산림치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요, 이 직장인이나 부부, 뭐 학생 등 각계각층의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 7가지를 구성해서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숲 만나봄, 숲 느껴봄, 숲 체험봄으로 나뉩니다. 숲 만나본 단계는 건강 상태 체크와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자연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숲 느껴봄에서는 숲을 산책하거나 명상하고 또 호흡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 단계인 숲 체험봄을 통해서는 산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이용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거나 자연물 공예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데요. 사전 예약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유로울 때는 현장 신청도 받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보통 비용이 한 사람당 10,000원이거든요. 하지만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액 감면해주고요. 또 나주시 거주자거나 전남 명예 도민인 분들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숲 나들이 하면서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까 일석이조 여행이 될 것 같고요. 나주에 갔으면 또 맛봐야 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추천해 주시죠. 이 나주는 뭐 다른 음식 필요 없습니다. 딱 요거 한 그릇 맛보고 오시면 성공인데요. 나주 곰탕. 그렇죠. 이 보통 우리가 아는 곰탕은 소뼈를 우려내서 국물을 만들잖아요. 이 나주곰탕은 오히려 소뼈를 좀 적게 넣습니다. 대신에 양지나 사태 등 좋은 고기를 삶아서 육수를 내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맛이 좀 짜지 않고 개운한 뒷맛을 더합니다. 여기에 무, 파, 마늘을 많이 넣어서요. 웬만한 고기 누린내가 나지 않고요. 또 비타민과 무기질이 그만큼 풍부합니다. 이 손님상에 나올 때는 토렴 과정을 거친 뒤에 달걀지단, 대파, 머릿고기와 양지를 아주 푸짐하게 쌓아 올려서 나오거든요. 맛이 아주 풍부하고 깔끔합니다. 아직 점심을 제가 못 먹었는데 너무나 배고파지고 사실 나주곰탕 많이 먹었지만 이 본토에 가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꼭 원조 나주곰탕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나주 숲여행 잘 소개받았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저도 덩달아 군침을 삼기네요. 자, 2번째로 같이 가볼 곳 대전입니다. 그중에서 장태산 자연휴양림 추천해 보겠는데요. 이 장태산 자연휴양림 역시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곱게 물든 모습을 뽐냅니다. 여기도 8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4만여 평의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포함해서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수많은 나무들, 특히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이 마치 이 돗자리를 펼쳐놓은 듯 켜켜이 쌓입니다.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낙엽 밟는 소리가 소란스럽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이곳 휴양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스카이웨이와 스카이타워입니다. 먼저 스카이웨이는 지상 10에서 한 16m 높이에 놓여 있는데요. 메타세콰이어 숲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 메타세콰이어를 곁에 두고 공중으로 난 산책로를 걷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상당히 키가 크거든요. 보통 한 3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스카이웨이 길을 걷다 보면 양옆으로 나무 중간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봐야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정상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높다란 얘기죠. 이 나무가 또 의미 있는 게 공룡과 인연이 있습니다. 공룡이요? 네, 이 메타세콰이어가 중생대 백악기 때부터 공룡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까지 불립니다. 그렇군요. 혹자는 이 스카이웨이를 걸으면서 이 메타세콰이어를 보는 게 꼭 공룡의 어깨에 목마를 탄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룡과 함께 살아온 이 나무와 함께 하니까
목마를 타는 기분. 어떤 기분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스카이웨이를 지나서 아까 스카이 타워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타워는 높이가 27m 정도 되는데요. 네. 빙글빙글 이 나선형 데크를 따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네. 정상부 전망대에 딱 오르면 드디어 메타세콰이어의 꼭대기 머리와 눈을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거겠지만 타워 정상 부분에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해요. 예. 그렇겠어요. 네. 아무래도 스카이웨이 높이가 한 10에서 16m 정도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 한 10m가 더 높아진 거니까 어허, 네. 짜릿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혹시나 또 나만의 시간 또는 뭐 조용한 여행 즐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네. 이 메타세콰이어 숲 아래로 가보시면 좋은데요. 오, 네. 이 선베드와 들마루 등 뭐 쉬어가게끔 하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서 하늘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뭐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여유. 네, 이 시간만큼은 어느 누구의 제약도 받지 말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네. 반대로 볼거리를 찾아서 조금 더 둘러보고 싶으시면 이 스카이웨이에서 이어지는 다리가 하나 또 나오는데 네. 길이가 한 140m 정도 되는 출렁다리입니다. 어허. 뭐 다정한 산책을 즐길 수도 있는 생태 연못도 있고 혹시나 하룻밤 묵고 싶은 분들은 숲속의 집이나 산림 문화 휴양관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두루두루 보고 즐길 것이 굉장히 많은데 대전 가서 꼭 맛봐야 할 게 있잖아요. 물론 뭐 성심당 빵 빼놓을 수 없죠. 예. 꼭 맛보셔야 하고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할 음식은 두부 두루치기입니다. 이 두부 두루치기가 네. 여기에 썰어져 나오는 두부부터가 좀 다른데요. 네. 모양이 아주 네모 반듯반듯해요. 예. 뭉개지지 않고 탱탱하다는 얘기겠죠. 예, 무엇보다 또 음식의 양념 맛이 아주 진한데요. 네. 일부 다른 요리법을 활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냄비에나 큰 팬에 넣고 달굽니다. 네. 거기에 고춧가루, 마늘, 간장을 넣고 살짝 볶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불향이 입혀지겠죠. 네. 다음에 채소랑 두부를 올리고 여기에 다시마 육수나 물을 넣고 끓입니다. 네. 약간 자박자박하게 찌듯이 끓여내는데요. 네.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 여기에 전분을 살짝 뿌려서 좀 더 끓여낸 뒤에 마지막에 댐이죠. 통깨를 마구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맛보잖아요. 예. 첫 맛은 매콤하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워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볼거리와 이 먹을거리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네요.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 두 곳, 전남 나주 전남산림연구원과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